어이구, 요즘에 이렇게 대규모 강의는 오랜만이네요. 예, 제가 사실은 요새 강연을 좀 많이 불려 다니는데 오늘 제일 큰 강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지난주죠. 지금 정의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게 지난주죠. 예, 그래서 예, 새로운 지도부라기보다는 제가 받는 느낌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우선 세대 교체가 사실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의당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국민들도 기대하는 것 같고, 정의당 내에서도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기 전에 잠깐 조금 우리 부대표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그래서 우선 제가 나중에 뒤로 미뤄두면 또 이 얘기 안 할지도 모르니까 정의당에 바란다 그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요. 예. 지금 한국 정치는 한국 사회 불행의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큰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상당히 불행한 사회로 지금 고착되고 있어요. 잠깐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한 구조가 고착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정치에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못된 정치 지형이 지금 고착되어 온 것이 결정적인 이유고요. 지금 수구와 보수가 과두지배하는 질서가 7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이 정치 지형의 왜곡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 언어의 왜곡입니다. 자꾸 지금 보수와 진보가 경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수구 보수의 과두지배 질서를 사실상 왜곡해 놓는 이 전체적인 거대한 언어적 기만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자체를 자꾸 거짓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래서 특히 지금 사실은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장애가, 저는 사실은 국민의 힘인지 짐인지 하는 이런 정당보다 지금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민주당이 사실은 이 거대한 거짓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자꾸 진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전체적인 지형 자체가 왜곡돼 버렸고요. 그리고 진보를 위한 공간이 막혀버렸어요. 보수가 자꾸 진보인 척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민주당은 사실은 제가 칼럼으로도 몇 번 썼어요. 지금 민주당의 역사적 과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좋은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보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나라에서나 좋은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 보세요.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지금 수상이 보수 정치인이죠.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인데 이 보수 정치가 얼마나 괜찮은 정치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보수 정치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보수가 없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비극 중 하나입니다. 그 기본적인 비극이에요. 지금 대체로 보수에 가까운, 지금 민주당이겠죠.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보수에 가까운 정도에 자꾸 진보인 척하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자꾸 수구가 꿰차고 들어와서 보수라 그러고, 그러니까 정작 진보 쪽은 굉장히 공간이 상실되는 이러한 구조가 지금 오래됐어요. 거의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최소한 이전 시대까지는 소위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레임 안에서 소위 한국에서 진보라고 하는 정당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대연합이라는 프레임으로 사실상 우리가 고착시킨 것은 수구, 보수, 과두지배 질서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더 이상 이러한 구도로 계속되어서는 한국 사회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로운 김종철 정의당은 정말 이전과는 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당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여기서 정의당 쪽에서 진정한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러한 모습을 좀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당을 유럽에서는 당연히 사회민주당 계열의 또는 민주사회당 계열의 정당으로 부르겠죠. 그러한 정당들 일반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도 지금 독일 3인당이 전통적인 양대 정당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 곧 녹색당에게 역전당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역전을 당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의당의 경우도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생태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당이 거의 지금 한국에선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와 있고요. 그래서 정의당에게 생태 이슈와 페미니즘 이슈가 정의당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공간으로 지금 정치적 하나의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노동과 복지라는 전통적인 의제와 함께 지금 생태와 여성 또 교육까지 포괄하는 이러한 영역에서 지금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국민들에게 저런 정당이 있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잠깐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교육과 관련해서도 대학 입시 없애라 이런 공약을 민주당에서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육 문제의 핵심은 대학 입시에 있는 거예요. 대학 입시가 존재하는 한 한국 교육 계속 이렇게 아이들 잡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경쟁을 하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 하에 있어서 그렇죠.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르몽드에서 몇 해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르몽드에서 프랑스에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한국의 교육이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뭐 100% 맞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회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행복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어디서나. 그래서 이태리 철학자가 와가지고 한국을 보고 야 이게 인간의 삶이냐 이게 사막이지 일상의 사막하라 일상의 사막. 저는 그 말이 너무 아파요. 우리 삶 자체가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정의당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학 입시 폐지가 길이라고 본다.
70년 동안 교육개혁을 그렇게 떠들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입시개혁으로 끝났고, 모든 입시개혁은 기득권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영속화하는 그러한 결과로 지금 기결됐다. 이제 더 이상 교육이 갖는 최소한의 정당성, 그 사회 내에서 일정한 정의로운 어떤 평등을 이루는 어떤 통로로서의 교육, 이 기능 완전히 없어졌어요. 한국에서 더 이상 지금의 교육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 논리 없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 데서 정의당이 좀 과감한 그러한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 개발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의당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정의당이 정말로 진보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대연합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민주당과 분명하게 차별되는 진보성을 보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이 지금 진보 의제의 전체를 끌어안는, 진보 의제 전체를 끌어안는 진보 진영의 대표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은 제가 정의당을 보면서 늘 안타깝다고 생각한 건데요.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배가 뭐예요, 여러분? 정의당만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배가 뭐예요? 예,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당원 정당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정당은 지지자 정당이잖아요. 정당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 국민의당, 저희 정당 있어요. 전부 그냥 명목상의 정당이지 유일한 정당이 이 정의당이에요. 여기는 다 당원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의 모든 정당이 다 지지자 정당이지만 정의당만 실제로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유일한 당원 정당이에요. 이 당원 정당이 가지고 있는 생동감을 앞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정당 운동이 사회 운동과 어떻게 연결될지, 청년 운동과 어떻게 연결될지, 청년들이 예를 들면 정의당에 들어와서 어떻게 재미나게 여기서 자신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놀이터로 이 정당을 삼을지, 그러한 것들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정의당이 말하자면 한국 유일의 당원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의당이 좀 멋진 그런 정당으로 또 새롭게 거듭나길 기원하고요. 제가 그렇게 기원하는 이유는 정의당이 한국 사회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안 보입니다. 민주당은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걸 작년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올해네, 올해 벌써, 올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이것은 완전히 사실상 지난 민주화 운동 전 시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인 저런 너절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저건 역사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난번에 보였던 것은, 이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전체에 대한 배반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칼럼으로 좀 세게 쓴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다. 뭐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의당에게 더 큰 역사적 의무가 짊어져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유일하게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역사적 다짐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보냅니다. 제가 먼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맨 앞에다 넣어놨어요. 이 그림 혹시 아세요? 예, 이게 지난 9월 20일이니까 벌써 한 달 됐네요, 그죠? 예, 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 장면이에요. 예, 누가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예, 어떤 거예요? 좀 설명해 주실래요?
맞습니다. 예, 난민을 수용해라라는 시위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한 15,000명 정도가 수용돼 있는데 그 수용소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임시 피난처 같은데 이제 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독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그 중에 2,700명을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어요. 그걸 보고 뛰어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여긴 베를린이고 베를린, 뮌헨, 쾰른, 라이프치히에서 한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들이 주장은 이겁니다. 라거 에바쿠이렌, 라거 에바쿠이렌. 라거라는 게 수용소고요. 에바쿠이렌이라는 건 evacuate, 비우라는 거예요. 수용소를 다 비워라.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 우리가 공간은 많다. 이렇게 해놓고 수용소를 거기 다 비우고 우리에게 다 보내라는 거예요. Menschen würdige Unterbringung. 인간 존엄에 걸맞은 주거를 제공해라. 이런 얘기예요. 인간 존엄이란 말 여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공간 많으니까 걔들 수용소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우리한테 다 보내라 이거예요. 전원을. 왜 2,700명만 보내느냐. 전원 보내지. 이런 시위를 수만 명이 나와서 했습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저는 독일 사회가 정말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제가 한 8년 살았기 때문에 그 사회 분위기를 대체로 알지만 이걸 신문에서 딱 보고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소름이. 야, 아직도 이런 사회가 있구나. 여전히.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사회라는 게 어떤 것일지 그런 걸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우리가 부러운 게 무슨 벤츠나 BMW 이런 거 잘 만드는 게 부러운 게 아니죠. 사실 제가 가장 수입해 오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수입해 올 수가 없잖아요. 길러내야지. 저는 이것이 독일 사회의 가장 놀라운 점이라고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여기에 반대한 사람도 존재해요. 소수죠. 이게 주류예요. 이게 절대적인 주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메르켈이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았잖아요. 2015년에. 그 메르켈을 또 찍은 거예요. 117만을 받은 수상을 또 찍는 국민들. 이런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로 이 놀라운 현상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예, 교육에서 온 거예요. 교육에서.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고루하고 가장 억압적이고 이런 게 독일이었고 독일 교육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보면 독일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수레바퀴 아래서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독일 교육이 고루하고 권위적인지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게 바로 68혁명 직후의 교육개혁을 통해서예요. 1968년에 거대한 변화가 있었고 그 후에 교육개혁이 있었고 그것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이게 사실 믿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예? 독일에서 바꾼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독일인이에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아이들이 68 이후에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게 벌써 50년 전이잖아요. 50년. 70년부터 교육개혁이 있었으니까. 걔들이 지금 50, 60 이렇게 된
이 사람들이 돼서 완전히 다른 독일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숙한 휴머니즘과 민주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교육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죠. 이 얘들을 만든 게 뭐겠어요? 요거죠. 예. 아까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 그죠? 어린 시절이죠. 예. 독일에서는 이렇게 초등학생들 데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런 성숙한 아이들로 길러내는 이런 과정들이 아주 부럽다 하는 말씀을 좀 최근에 나온 얘기에서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 이유는 한국 교육은 완전히 망했다. 우리 전교 1등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보인 행태를 보면 도저히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거죠.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다니다가 요새는 한국 교육은 이건 실패가 아니다. 대파탄이다. 대파탄. 한국 교육이 길러낸 최고의 모범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보인 저 작태를 봐서는 이건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잘못했으면 저런 아이들을 전교 1등이라고 길렀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육은 더 이상 빨아서 쓰는 게 불가능하다. 빨아서 못 쓴다. 이거 그냥 갖다 버리고 완전히 근원에서 0시점에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 그게 요즘의 제 생각이에요. 특히 이 지금 의사들이 쓴 성명서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 성명서에 배어있는 그 오만방자함, 그 천박함, 그 저열한 의식, 그런 게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의사들이 당시에 내놓은 성명서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A, B 또 물어봐요. 이렇게 손다형으로. 왜냐하면 이들이 손다형이 아주 달인들이죠. 손다형 하면 얘들 아니에요. 세계 최고일 거예요 아마. 찍는 데는. 그래서 A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한 의사. 공부에만. 만자가 아주 중요해요. 공부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걸 자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B는 뭐예요?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그대로. 왜 왔어요? 하도 감동적이라서.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에 의해서 공공병원의 의사가 된 의사.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초등학생들이면 그런 식으로 쓰겠어요? 정말 그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기품 없는 사회, 이렇게 품격 없는 사회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한국 교육이 모범생이라고 만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교육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 정의당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시까지인가요? 6시에 맞추면 되나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지금 이 코로나가 보여준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재난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난이라는 게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재난을 거치면서 보이는 거죠. 그걸 재난 유토피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재난 유토피아. 우리가 사실 재난 유토피아를 예감한 적이 있죠. 우리 안에 정말 대단한 유토피아적 잠재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저는 요번에도 봤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대구, 경북, 특히 대구에서 보여준 대구 시민들의 그 모습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고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결국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막 갑자기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주 급증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봉쇄나 이동 차단 같은 걸 검토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른 나라도 그런 것처럼. 근데 아마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아마 못했겠죠. 봉쇄한다고 잠깐 그랬다가 또 난리가 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봉쇄도 없었고 차단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패닉도 없었고 또 어떠한 그러한 혼란이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 당시에 일어난 다른 나라의 상황과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해 보면 당시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언제 저런 게 성장했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정도의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 재난 유토피아의 모습은 이번엔 이런 생태적 재난에서 본 것이고요. 이전에도 우린 본 적이 있죠. 정치적 재난 5.18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전두환 군부가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완전 봉쇄를 해놨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권력, 공권력이 완전히 진공인 이런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됐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광주에선 단 한 건의 약탈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건의 약탈도 없다? 그것은 세계 혁명운동사,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체로 19세기 이래 최고의 혁명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인용되는 게 1871년 파리 꼬뮌인데 파리 꼬뮌의 경우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엄청난 약탈이 있었고. 근데 지금 광주에선 단 한 건의 약탈도 없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범죄 행위가 전혀 없었어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적 재난 속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그러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 요번에 또 이런 생태적 재난 속에서 요번에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안에 엄청난 성숙성이 자라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한국 사회가 정말 괜찮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성숙함은 그냥 우연히 온 건 아니고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가 거친 지난 역사가 너무도 끔찍한 그런 역사였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20세기에 있었던 모든 정치적인 비극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곳이 없잖아요. 식민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군부 독재의 역사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거쳤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아마도 우리 안에 어떤 성숙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난 유토피아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이번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재난혁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논리나 또는 어떠한 정치적인 운동도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울 수 없는 어떤 각성을 이 재난이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로 중요한 각성을 우리에게 선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어떠한 운동이나 어떠한 이론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 두 개의 사안에 대한 인식을 코로나가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가 미국이란 대상을 새롭게 보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란 대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너무나 맹목적인 추정이었고요.
그 결과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거의 대다수가 총체적 미국화의 결과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미국화된 결과 한국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너무나 부정적인 많은 요소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뭐예요? 사회적인 지옥 속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계속 자살자가 가장 많은 나라, 지금 자살률이 18년째 1위 아니에요. 그 사이에 2번 2등했어요. 노인 자살률은 거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노인 불평등 때문에 그런 거죠. 노인 빈곤이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나라고요. 예. 그런 속에서 노인들이 결국은 빈곤 상태 속에서 자살을 택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고요. 올해만 해도 지금 독일이 보니까 1300시간 일하더라고요. 우리가 2000시간이 넘어요. 700시간 더 일한 나라고요. 불평등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고요. 그것은 뭐 많은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거의 극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최근에 나타난 특히 이 부동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상위 1%가 55% 정도 가지고 있고요. 상위 10%가 97%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97%. 하위 90%가 3%의 부동산을 가진 나라예요. 이건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태인 씨처럼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 행정관을 했죠. 정태인 씨 같은 경우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이란 나라는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요. 지금 정의당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다가 죽어간 나라죠. 지금 이것은 24년째 일입니다. 24년째.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한지 보니까 2000년부터 지금 2020년, 20년 동안 4만 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일종의 이건 4만 명.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한국 사회는 아주 냉정하게 보면 자본과 노동 사이에 일상적인 내전이 벌어지는 사회입니다. 내전이. 전쟁이죠. 노동자 죽이는 거죠. 이걸 무슨 어떤 말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건 완전히 자본에 의한 노동 살인이고요. 기업 살인법이라고 저는 명명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중대 뭐라 그랬죠? 재해 기업 처벌법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저 명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업살인법이 분명하고요. 영국에서 바로 기업살인법이라고 하면서 법 개정을 했고요. 2008년에. 그리고 나서 살인에 준하는 징벌을 한 거예요. 살인에 준하는. 저는 한국에서도 그러한 정도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최악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의 상태가.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총체적인 미국화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가 미국을 따라왔기 때문이고요. 그 총체적 미국화라는 건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너무 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보수양당제입니다. 보수양당제. 대통령제, 보수양당제. 대통령제, 보수양당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그리고 우리 정도의 나라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보수양당제를 하는 나라는 또 어디 있어요? 우린 사실은 보수양당제, 민주당, 공화당이 하는 보수양당제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수구, 보수, 과두지배 질서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게 한국 정치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을 추종한 결과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정치적 결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정치라는 건 어떤 정치냐 하면 제가 최소한 아는 한은, 여러분들이 좀 그걸 나중에 반박을 해주세요. 오늘 해도 좋고. 제가 아는 한은 한국 정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미국보다도 더 보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하면 항상 미국을 떠올리는, 어느 나라나 보수당만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치학회에서도 미국은 아주 예외적으로 전 세계에서 보수적인 정치 지형이 특수한 역사적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죠. 그게 유명한 미국 예외주의라는 책이에요. American Exceptionalism.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죠. 세무엘 립셋이라고 바로 미국 정치학회 회장이 쓴 책이에요. 미국의 주류 지식인이 쓴 책이란 얘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미국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납득 안 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최근의 예를 들게요. 최근에 우리도 선거했죠. 4월 15일 날. 미국은 지금 선거하고 있죠. 대통령 선거. 그래서 사실은 올해가 미국과 한국이 다 선거를 치른 해예요. 공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약. 미국에서 이번 대선에 말하자면 경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민주당의 워렌이라고 하는 여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기억나세요? 4가지 핵심 공약을 내세웠죠. 첫 번째가 뭐예요? 대학 등록금 폐지. 두 번째, 다시 말하면 대학 무상 등록금이죠. 두 번째가 대학생 부채 탕감. 세 번째가 무상 보육. 네 번째가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유세 도입. 이 4가지가 핵심 공약이었어요. 샌더스도 대체로 비슷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민주당, 다시 말하면 보수적인 2개의 정당으로 이루어진 정치체제 안에서 나온 공약이에요. 여러분 4월 15일 날 우리 했죠? 우리도 선거를 했죠? 그 과정에서 미국 민주당의 워렌 정도의 공약을 낸 한국의 정당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의당도 이거보다 훨씬 더 뒤처지는,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러니까 정의당이 얼마나 보수적인 정당인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 지형이란 걸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수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이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아는 거죠. 지금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 엄청난 민주주의고, 이건 외국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더 상찬하죠. 이렇게 멋진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없잖아요. 실제로 민주주의의 역사 같은 것을 강의하는 외국 학자들은 한국 민주주의 하면 그냥 완전히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네, 사실은 그 이전 1919년에 3.1운동부터 3.1운동도 3.1혁명이라고 부르죠. 요새 실제로 혁명이죠. 그 다음에 4.19 혁명. 그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그러한 혁명들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20세기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연속적인 민주혁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룬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보세요. 이 정도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는 삶은 지옥이잖아요.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또래, 저처럼 박정희 때부터 대학을 다녔던 그런 사람들은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이 군인들이 독재를 하니까 그렇구나. 독재 정권을 타도하면 좋은 사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전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너무 가난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 군사 독재도 극복하고 이제는 그런 가난도 넘어섰어요.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끔찍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안 낳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뭐 출산율도 지금 3년 연속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 출산율 1 이하에. 재작년에 0.98, 작년에 0.92, 올해가 0.85로 예상된대잖아요. 아예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끔찍한 나라가 된 것은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민주화가 됐어도 정권 교체가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로 정권 교체 됐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상 사회 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건 그래도 IMF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익스큐즈가 됐어요. 그죠? 그것은.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됐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됐어요. 어떻습니까? 나아져요, 나빠져요? 아주 구조적으로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고착화되고 있어요, 나쁜 경향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 예?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정권 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구나. 구조적으로. 예?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정치 지형은 지금 어디예요? 저쪽 정당 국민의힘인가요? 예, 그게 지금 여기 끝에 있는 정당이죠. 예, 그 정당에서 옛날에 무슨 황교안 씨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야 이거 좌파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황교안이 보기에 온 세상이 다 좌파죠. 황교안보다 더 오른쪽은 불가능하잖아요. 끝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좌파가 어디 서 있는 좌파예요?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여기 문재인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이게 지금 한국 정치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를 땐 좌파 맞죠? 예? 그리고 한 세 발쯤 여기에 전에 심상정 위원장이 여기 좀 서 있었던 거죠. 왼쪽에. 그리고 여기서 세 발쯤 여기에 앙겔라 메르켈이 서 있는 겁니다. 위상을 보니까 좀 이해가 가세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한국에 오면 극좌파입니다. 극좌파.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 예를 들어서 대학 어떻게 해요? 학비 없죠. 지금 학생들 당연히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까지 다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비까지 주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사회적 정의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생활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년 됐어요. 50년. 올해 보니까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주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정강정책을 한국에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르켈의 정강정책을. 이건 한국에 오면 완전히 극좌파예요. 극좌파.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정치 지형 자체가 보수적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둘이 아무리 정권 교체해봐야 한국 사회 안 변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서서히 국민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둘이 사실상 수구와 보수가 과두지배를 하는구나. 이걸 이제 국민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아직도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김종인 씨가 아주 이제 연로하셨는데도 정치권에 복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국민들을 계몽하려고. 에? 그렇죠. 둘이 똑같다는 걸 알려주려고.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에? 이전엔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 서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또 여기 서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몇 번을 했어요, 이 양반이. 에? 예를 들어서 기민당에 있다가 다음번에 3인당 대표로 나온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왜 가능하겠어요? 둘의 차이가 없으니까. 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사실상 정강정책을 보세요.
둘이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둘의 차이는 사실상 김정은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건 좀 달라요. 요건 둘이 다르죠. 김정은을 타도의 대상으로 볼 건지 타협의 대상으로 볼 건지 요거는 달라요. 그러나 이재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지형이고요. 한국 정치의 불행의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 그 안에서 민주주의 아무리 해봐야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 정도는 심지어 미국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미국보다.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한 인식들이 이제 한국에서 서서히 미국을 새롭게 보게 됐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미국을 지금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것은 미국의 70~80%가 제3세계만도 못한 나라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저러한 체제가 소위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저러한 체제고, 지금 한국 사회는 여의도에 거의 300명 중에 정의당 6명이죠. 정의당 6명을 빼고 294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런 나라예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99% 앉아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는 인간과 함께 못 가는 체제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장을 자유롭게 놔두면 그 시장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건 그냥 상식이에요.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 역사가 가르쳐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유럽에선 거의 없는 거예요. 주장하는 정당 자체가. 여러분, 지난번 독일에서 2017년까지 독일 의회에 의원이 베를린에 630명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630명 중에 제로였어요. 제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의 이름이 뭐예요? 자유당 혹은 자유민주당이죠. Free Democratic Party.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라고 하는, 이게 자유시장 경제 지지하는 정당이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의회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한국에선 300명 중에 295명이었는데 여의도에, 독일은 630명 중에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요번엔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전혀 제로인 건 아니죠. 그러나 대체로 5 내지 8%입니다. 독일은 5 내지 8% 전통적으로. 지난번에는 5%가 못 들어가서 완전히 제로였던 거고요.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대체로 10% 내외입니다. 맥시멈 12%. 대체로 5 내지 10% 사이 정도의 득표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그러한 정치 구도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거고요. 가장 많은 그러한 불평등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자살은 사실 자살 아니죠. 90%가 사회적 타살이죠.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철학적인 자살이 있어요? 생의 벼랑에 몰려가지고 죽어나가는 겁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미국을 거의 본떠 오면서 심지어 미국보다도 더 나쁜 정도의 그런 국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조차도 아까 미국의 민주당과 비교해 봤지만 미국의 민주당만도 못한 진보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한국 정의당의 현실이고요. 그렇게 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한국의 정치를 최소한 국제적인 표준에서 보수 정당 정도, 최소한 독일의 보수당, 기독교 민주당 정도의 정강 정책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보다도 훨씬 보수적입니다. 지금 한국 정의당의 정강 정책은 훨씬 더 좌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정의당의 전 역사적 사명이라고 봐요. 아무튼 코로나가 이러한 지금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맹목적인 추정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미국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겁니다.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란 용어 자체를 잘 쓰지 않죠.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 정당 안에서는 쓰겠지만 일반인들은 자본주의란 용어 자체를 쓰는 걸 금기시합니다. 예, 자본주의란 말은 이것은 객관적인 학술적 용어인데 한국에서처럼 용어 자체를 금기시할 정도로 우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반공이 그야말로 우리 의식 속에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를 새로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큰 수확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 강점이 있죠. 우리가 19세기 말에 본 것처럼 20세기 말에 본 것처럼 어때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80년 동안 20세기 내내 경쟁했죠. 그 결과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때요? 네,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그 얘기가 뜻하는 게 뭐죠?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인간의 욕망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건 결판 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드러났어요. 맞아요. 자본주의가 더 효율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 좋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야수가 된다는 거죠. 내깔려두면 야수가 된다. 자유롭게 놔두면 인간을 잡아먹는다. 그게 뭐겠어요? 첫 번째가 바로 실업이고 두 번째가 불평등이죠. 실업과 불평등, 이것을 자본주의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체제 내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업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뭐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조세죠. 조세. 정의로운 조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복지국가는 조세국가예요. 정의로운 조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잡고 거기서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실업 문제를 대처하는 거죠. 우리처럼 실업 문제를 완전히 자유롭게 내깔려 두고 실업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려요? 개인 탓으로 돌려요. 네가 게을러서 공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네가 잠을 좀 덜 잤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이따위로 이야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예요. 대다수 유럽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봐요? 실업의 문제는 이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효율적인 체제를 운용하는 일종의 비용, 일종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체제를 쓰는 그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 문제를 기본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 심지어 실업부조까지 있고, 실업부조는 무기한이잖아요. 무기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회적 시장 경제의 핵심인 거죠. 그런 쪽으로 한국 사회가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겠어요? 바로 소위 자전거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처럼 쓸 수가 없어요. 쓰면 넘어지잖아요, 자전거가.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 어떻게 보면 더 큰 결함입니다. 자본주의는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끝까지 무한 생산을 해야 돼요. 무한 생산, 무한 경쟁. 이게 자본주의에 어떻게 보면 더 큰 결함입니다. 수요가 없는데도 생산해야 된다는 것. 예? 그런데 모든 생산이란 건 뭐예요? 모든 생산은 사실은 자연의 파괴 내지 변형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 구조적으로
무한히 자연을 파괴하는 체제고요. 바로 그 체제가 오늘날 이런 코로나 또 생태 위기, 기후 위기를 몰고 왔다는 것, 이것은 이미 다 판명 난 거죠. 그래서 이미 저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미 서서히 저물어 간다고 봐요. 이것은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인류가 더 빨리 종식될 거예요. 자본주의가 갈 것인가 인류가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대체로 유럽에서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약 한 70년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2050 거주불능 지구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최근의 이야기는 훨씬 더 비관적인 것 같아요. 3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러분 이미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20세기에도 그 위기에 대한 진단이 있었고 또 진단에서 나온 대안도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한 유명한 말이죠. 소циализмус 오더 바르바라이, 유명한 말이죠.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결국은 이 당시의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자본주의가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다 자본주의의 문제 때문에 나온 거죠. 결국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시장 경쟁을 통해서 결국 이게 전쟁으로 폭발한 것이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필연적으로 초래한 결과라고 본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자본주의로 갈 수 없다 하면서 자본주의냐 야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는 어때요? 오늘날의 시대는 지금 또 100년이 지났죠. 그게 벌써 20세기 초니까요. 이제 21세기예요. 100년 뒤에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여전히 소셜리즘인가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라이피즘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냐 라이피즘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삶을 파괴하는 체제에 이미 이제는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왜곡시켜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을 상품으로 생산함으로써 사실상 상품의 질서가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의지가 사물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물의 질서가 역으로 인간을 지배해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소외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소외입니다.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역전이 돼서 사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러한 상황을 소외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현대인의 소외 이렇게 할 때는 현대인이 이렇게 뭐 배제됐거나 고립됐거나 이렇다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물과 인간의 관계가 전도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소외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걸 떠올리면 돼요. 이세돌이라고 있잖아요. 바둑기사. 이세돌이 AI와 바둑 뒀죠? 그때 이세돌 앞에 누가 앉아 있었죠? 기억나요? 네, 그 사람 이름 알아요? 뭔가 있긴 있었죠? 네, 그 사람이 아주 현대인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고 그러나 있긴 있어. 그러나 그냥 그 익명성에 존재 가치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어떤 객체 같은 존재인 거죠. 그게 오늘날 인간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네? 다시 말하면 AI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이 기계가 오히려 인간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 의미도 정당성도 정체도 없는 익명의 그 존재,
그게 현대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만들어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소외의 문제예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왜곡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하는 거죠.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한국 사회가 아주 극악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착취의 문제입니다. 착취.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죠. 예?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착취의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자본주의는 끝없이 자연을 파괴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경우, 이 소외의 경우는 뭘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전도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재,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삶을 파괴해요. 두 번째 경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차원. 여기서는 뭘 파괴해요?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파괴해요. 지금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생존 자체의 가능성을 파괴당하고 있어요. 착취에 의해서. 이게 자본에 의한 착취죠. 이게 두 번째, 말하자면 생존을 파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는 그야말로 생명을 파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차원에서 삶을 파괴하고 생존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체제예요. 저는 이 세 차원을 묶어내서 하나로 좀 부르고 싶은데, 하나로, 그것이 영어로는 다 라이프예요. 삶도 라이프고 생존도 라이프고 생명도 라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본질적으로 안티 라이프 체제라는 거죠. 안티 라이프. 라이프에 반하는 체제라는 게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은 라이피즘, 라이프를 살려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라이피즘이라는 말을 만들어 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100년 전에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소셜리즘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소셜리즘보다는 조금 더 큰 어떤 것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생태적 소외라는 이러한 상상력을 포함하는 그걸 라이피즘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만든 길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예, 라이피스트라고 만들어 봤어요. 근데 라이피스트란 말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걸 행하는 사람이 라이피스트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첫 번째 차원, 즉 소외의 차원.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전도돼서 인간이 소외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율주의자들이에요. 오토노미스트라고 부르죠. 네글이나 하트 이런 사람들이 이론이 주로 자율주의 이론이죠. 이 소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고요. 두 번째,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의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소셜리스트들이죠. 사회주의자들.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생태주의자죠. 이콜로지스트.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세 차원을 포괄하는 그러한 사람들. 자율주의자, 사회주의자, 생태주의자를 포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라이피스트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필요한 것은 이 라이피스트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라이피스트의 가능성을 정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저는 정의당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인 어떤 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소외의 극복이라고 하는 이 세 차원, 이것들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구현할지 여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